네, 10주차 시니어의 효율적 상속 증여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 1교시에는 상속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학습할 내용입니다. 1교시에는 상속의 이해, 2교시는 상속세 계산 구조 및 계산 사례, 3교시에는 보험을 활용한 시니어 상속 증여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상속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상속세 계산 구조 및 계산 사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보험을 활용한 시니어 상속 증여 전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학습 목차입니다. 1교시 상속의 이해, 2교시 상속세 계산 구조 및 계산 사례, 3교시 보험을 활용한 시니어 상속 증여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습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9주차로서 인생 후반 지도와 은퇴 후 자산관리 전략을 주제로 다음과 같이 학습하였습니다. 인생 후반 지도, 국민연금제도의 활용, 은퇴 후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40대이건 50대이건 60대이건 인생 후반 지도를 한번 설계해봐라. 인생 후반 지도라는 것은 현재 시점의 내 나이하고 자녀들의 나이를 먼저 산출한 후에 내가 언제까지 일할 것인지, 그러니까 직장을 언제까지 그만둘 건지 퇴직 시기를 정한다. 그래서 이제 퇴직 시기는 우리가 현재 정년 60세지만 임금 피크가 보통 55세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55세에서 60세 정도까지 본인이 언제 나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퇴직 시점까지 남은 기간을 먼저 정하고, 퇴직과 은퇴는 제가 다르다고 했죠. 퇴직은 주된 직장에서 물러나서 급여가 사라지는 게 퇴직이고, 은퇴라는 것은 주된 직장에서 물러나서 다시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통해서 다시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것이 우리가 이제 퇴직 이후 삶이 되겠습니다. 은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이미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보통의 우리 그 직장인들 내지는 어제는 보통의 50대 중장년층을 보면은 본인이 한 50대 정도 되면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퇴직을 하게 되죠. 퇴직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자녀들의 결혼이나 독립자금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내가 퇴직을 하더라도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은퇴를 65세 하건 70세 하건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사망할 때까지 약 30년에서 35년 정도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어떤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수인 저도 55세 교보 생명을 정년 퇴직하기 전에 이걸 한번 제가 설계해서 제가 교수가 되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일단 최소 65세까지 프리랜서로 강의를 하면서 아니면은 시니어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는 바로 교수라는 직업을 취득을 해서 지금 65세까지 정년이 일단 보장이 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교수를 그만두고 나서 지금 현재 생각은 한 67세까지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일을 더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각자 인생 후반 제도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의외로 제가 많은 금융인들 또 우리 원우님들을 만나보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는 각 단계별 활용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서 간단히 다시 살펴보시면 먼저 가입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가입기한을 늘린다. 가입기한을 늘린다는 얘기는 수입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납입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퇴직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로 해서 가입기한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 가입기한을 늘리면 그만큼 우리가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혹시라도 과거에 반환 일시금을 받았거나 내가 혹시 실업이나 실직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다시 납부해서 연금의 수령액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소득 신고를 높여서 내 목표를 내 연금을 많이 타게 하는 게 필요하고, 여기와는 또 다르게 우리가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령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제때 수령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69년 이후생은 65세부터 연금을 타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타는 것보다는 제때 타는 것이 연금을 많이 탄다. 그리고 내가 부득이 예를 들어 건강이 좋지 않거나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는 약 5년 이상 먼저 타는 것이 조기 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먼저 타게 되면 연금액이 삭감된다고 말씀드렸죠. 1년에 6%씩. 그리고 늦게 타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이죠.
내가 능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일을 할 수 있고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면 늦게 타서 1년에 7.2%씩 연기연금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국민연금을 타는 시점에 언제 국민연금을 탈 것인지 미리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연금을 또 하나만 가입하는 게 아니고 보통 2개, 3개 가입했고 또 배우자하고 같이 가입했기 때문에 조합의 기술도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국민연금을 가입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남편은 먼저 타고 배우자는 연기연금을 타서 예를 들어서 연금의 최대 어떤 그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편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고 배우자는 공적연금이라면 예를 들어서 공적연금은 먼저 타고 국민연금을 좀 늦게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설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가입했을 때는 사적연금을 먼저 타고 60세부터 먼저 타고 국민연금은 뭐 65세부터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형편에 맞는 설계 방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3층 연금으로 우리가 평생 월급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월소득이 한 700 정도를 받던 직장인들이 퇴직하게 되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연금이 65세에 나오는데 그 이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당겨서 쓰는 방법밖에 없고 아니면 또 주택연금이 이제 55세부터 올해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기거나 재취업을 통해서 활용하는데 그러더라도 내가 내가 소득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생활비가 줄일 수밖에 없다. 생활비를 만약에 350으로 줄였다면은 거기에 따른 내가 적정 생활비를 만약에 350이라면 거기에서 내가 국민연금으로 몇 프로를 받을 수가 있는지 퇴직연금으로 몇 프로 받을 수 있는지 개인연금으로 몇 프로 받을 수 있는지 주택연금으로 몇 프로 받을 건지 아니면 일을 얼마를 통해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연금이 잘 준비된 사람 같으면은 일을 좀 적게 해도 될 것이고 만약에 연금이 준비가 덜 된 사람은 일을 많이 하는 이런 평생 월급 포트폴리오 결국은 내가 이 월급 포트폴리오만 잘 준비되어 있다면 은퇴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직장 다닐 때 젊었을 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학습하실 상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상속이 시작됩니다. 뭐 이미 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은 제가 지난달 9월 하순경에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사망을 이제 급성폐렴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물론 뭐 항상 연세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실 거라고 예상을 하셨지만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뭐 상속 뭐 이렇게 후속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게 저희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닥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10주차에 제가 느꼈던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상속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는 방법은 자연 사망. 자연 사망이라는 건 나이가 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 사망이라는 것은 이제 의사가 이제 진단서로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이 사망 인정 진단서를 끊어주는 게 인정 사망. 그리고 이제 실종 정도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이제 동시 사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괌에서 칼기 사고로 인해서 약 한 226명이 사망했을 때 그때 뭐 배우자하고 뭐 자녀들하고 함께 사망했을 때 이렇게 동시 사망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돌아가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상속이 되면은 바로 상속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이제 상속 개시가 언제부터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하는데 돌아가신 날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망 그 신고일이 아니라 사망 신고일이라 실제 우리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내야 되고 그때부터 모든 게 사망일 기준입니다. 사망 신고를 언제 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사망일이라는 걸 알아두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속 관련 일정에서 보시면 일단은 상속 개시 당시에는 먼저 사망진단서나 시체 검안서를 수취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먼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장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30일 이내에 사망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돌아가신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제 그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사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개월 이내에 우리가 이제 상속인의 유증 등 뭐 유류부이나 유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재산을 취득한 사람들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많지 않으니까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3개월하고 6개월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재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이 재산이 한 5억 정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상속을 받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 뭐 보증을 쓰셔서 채무가 10억이다 하면은 이때는 여러분들이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럼 돌아가신 분이 재산이 얼마 있는지 없는지 채무가 얼마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여러분들이 상속인의 자격으로 신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재적 등본하고 상속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은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면은 약 일주일에서 2주일 이내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과 부채가 얼마인지 금융권이 있는 모든 것들이 조회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상속 포기하고 한정 승인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개월 이내만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상속세를 내시려면 6개월 이내에 우리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세는 한 사람이 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는 여러 사람이 나눠도 되지만 한 사람이 먼저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또 나중에 또 과태료 이런 것들이 납부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상속 관련 일정은 기본적으로 이 플로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상속 신고한다. 사망 신고. 그다음 3개월 이내에 우리가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심판 청구를 하게 되고 6개월 이내에 우리가 이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자, 그러면 상속을 우리가 승인하는 경우가 있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기 어떤 직계 존속이 돌아가시게 되면 대부분 단순 승인합니다. 단순 승인이란 뭐냐면, 돌아가신 분의 내가 채권하고 채무를 다 승계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워낙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뭐 보증을 쓴다든지 아니면, 원치 않은 어떤 뭐 신용불량에 대해서 이렇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 어떤 직계 존속이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걸 알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상속이라는 것은 채권하고 채무를 다 승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을 하게 되는데 원칙인 3개월입니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인데 이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상속 포기 같은 경우는 잠깐 말씀드리면 상속 포기는 나만 상속 포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촌인의 반계 혈족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해서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까지 모두 포기하지 않으면 이 상속 포기를 만약에 제가 상속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게 상속이 귀속되기 때문에 상속 포기는 모든 사람이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같이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요즘같이 또 뭔가 핵가족 시대에서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을 찾아서 상속 포기를 받는 방법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상속 포기를 직계 비속 중에서 만약에 7남매다 그러면 6명은 상속 포기를 하고 1명이 한정 승인을 해서 그 사람이 채권 범위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이런 한정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꼭 법무사나 또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속 승인과 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한정 승인입니다.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면 그 단순 승인을 한 경우라도 그 사실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제가 이제 집이 한 채 있어서 제가 저희 형제들하고 내가 상속을 받겠다고 하는 게 단순 승인입니다. 단순 승인인데 나중에 조회를 해보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예를 들어서 사채 빚이 있어가지고 집보다 좀 더 많은 빚이 있다고 알게 됐으면 원래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가 단순 승인 또는 한정 승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실을 몰랐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채무가 많다는 걸 모르면 그 사실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 결국은 내가 채권만큼 내가 채무를 부담하는 이런 조건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한정 승인은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채권 목록이나 채무 목록 이런 것들을 다 신문에 공고도 내고 또 비용도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3개월 이내 이걸 단순 승인하고 내가 부모님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는 것을 내가 몰랐다는 것을 내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꼭 돌아가시면 먼저 꼭 이 상속 재산이나 이런 부채를 꼭 여러분들 금융감독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재산이 많다면 이런 문제가 없지만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상속 포기입니다. 상속 포기는 우리가 이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는 상속 개시를 안 나올 때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포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순위 상속 모두 포기하면 2순위에게 상속이 되고 2순위도 포기하면 3순위, 4순위도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상속 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 1순위 중에서 상속 포기를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이 한정 승인을 해서 종결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해당이 안 되시면 가장 좋지만 혹시 이런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다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한정 승인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언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우리나라 유언은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인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입니다. 자필증서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언의 전문, 그 다음에 언제 작성했는지 작성 연월일, 그 다음에 주소, 성명, 날인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누락이 되면은 자필증서로도 효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언은 우리가 유언장은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필증서는 이 5가지가 반드시 자필로 기록이 되고 날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정증서는 우리가 공증인 안에서 증인 2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 공정증서가 되겠고요. 그래서 유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어떤 그 유언을 통해서 상속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나머지 상속인들과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언에 대해서는 법에서 굉장히 엄격한 조건을 이렇게 다 이렇게 충족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유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법에서 접근하고 있고 혹시 여러분들 유언을 집행할 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언장을 여러분 마음대로 집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무사나 변호사 이런 법률 전문가의 어떤 집행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상속 순서가 법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직계비속. 자, 예를 들어서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면은 저희 이제 와이프의 형제들이 가장 먼저 1순위가 됩니다. 자, 그리고 2순위는 이제 저희 장모님의 부모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실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장모님의 형제자매, 그리고 네 번째가 사촌인의 반계혈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우리가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태아는 출생을 하면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재벌가에서는 자녀를 임신했을 때 만약에 회장님이 사망하게 되면 그 자녀가 이제 상속 지분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태어나지 못하면 상속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계비속의 범위를 보면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딸이나 아들이나 성년자녀, 미성년자녀, 태아도 해당되고, 자, 친생자라는 것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친생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양자, 입양된 사람도 우리가 또 직계비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혼외자라는 것은 이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태어난 애들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혼외자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 안 돼 있기 때문에 호적의 등재가 우리가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인지를 해줘야 됩니다. 얘가 우리 가족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직계비속을 보니까 기혼이나 미혼이 아니라 다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밑에 있는 바로 이 자녀들이 다 직계비속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B와 재혼을 했다. A는 어머니와 재혼한 남자 B와 함께 살고 있다. A는 B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가? 자, 예를 들어서 B라는 것은 지금 뭔가 재혼한 아버지죠. 재혼한 아버지인데 실질적으로 이분은 실질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가족관계 등록에 등재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법정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상속을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계부가 돌아갔을 때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부와 자식, 계모와 자식 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A는 친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계부인 우리가 B의 상속인은 될 수가 없는, 상속이 되려면 B의 양자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A와 B의 양자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상속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김금융의 남편은 500억 원대 자산가이다. 최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김금융 씨와 남편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없으면 밑에 갈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이 둘 다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은 500억 원의 재산 상속인은 김금융 씨하고 김금융 씨의 시부모님이 돼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배우자는 1.5를 받고 그 다음에 각각의 사람들은 2를 받기 때문에 500억 원에 1.5 나누기 3.5를 하게 되면 214억 원을 우리가 김금융 씨는 남편 사망 후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정 상속 지분을 잠시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배우자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둘이 있으면 상속분이 어떻게 계산하냐? 각각을 우리가 뭔가 자녀는 각각이 몫이 1이 되고 배우자는 그거의 1.5배가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 1.5 그다음에 자녀 1, 딸 1 하게 되면 이게 3.5분의 1.5가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7분의 3으로 할 수 있고 아들은 7분의, 딸은 7분의 1에 가서 우리가 상속재산을 곱하면 법정 상속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오프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좀 금융을 전공하지 않은 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면 이미 이제 부모가 다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들과 딸밖에 없죠. 그러면 아들과 딸이 각각 1씩이니까 2분의 1씩 받아가는 거죠. 만약에 상속재산이 10억이면 5억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상속 지분을 세 번째 사례를 보면은, 조부모님이 조부모님과 조모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배우자가 살아있고, 조부모님이, 시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이 시부모님과 배우자가 같이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조부모님, 조부 1, 조모 1,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1.5에서 배우자는 7분의 3, 시부모와 시모님은 7분의 2씩 받을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습상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습상속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아야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계 시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 대습상속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저로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는데, 제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은,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제가 상속권이 없어진 거죠. 제가 없어져서. 그런데, 그때 저희 자녀나 저희 배우자가 저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습상속이 되겠습니다. 대습상속은 우리가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배우자만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습상속의 사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람기 많은 사위 최 씨는 15년 연하의 여자와 바람이 나서 소홀히 했다. 뒤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동딸이었던 최 씨의 부인은 화병으로 사망을 했고 1년 후 최 씨의 장인이 사망을 했는데 최 씨의 장인은 500억 원대의 재력가였다. 최 씨의 장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자 최 씨는 장모를 찾아와 자신의 상속권으로 200원을 달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람이 났더라도 장인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부인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배우자인 그 사위가 우리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 사람이 재혼했다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 씨는 대습상속인으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재혼을 했다면 사망한 부인과 인척관계가 소멸되므로 상속권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미워도 또 법으로는 인정을 해주는 상속제도가 대습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지금 할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이미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사망했지만 그 가족 중에 어머니가 있고 자녀 둘이 있으면 아버지 몫을 우리가 어머니하고 자녀가 나눠서 가져서 이렇게 할아버지의
사망했을 때 어떤 그 상속분을 같이 나누어 갖는 것이 이렇게 상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 사망 추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소개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대가 이렇게 같이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가는데 이 중에 다 사망을 하고 한 사람만 살게 됐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어떤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게 되는 이게 동시 사망 추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그 사례 이게 이제 우리 괌 비행기 사례인데요. A는 처비와 외동딸 C를 두고 있었고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모두 사망했는데 A에게는 1000억대의 부동산과 500억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이 유산으로 있으며 유주적으로는 형제자매와 사위 D가 있었다. 그런데 다 사망한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사위하고 형제자매가 남는데, 자, 형제자매보다는 사위가 우선입니다. 왜 그러냐면 딸이 먼저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딸의 배우자인 사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위가 동시사망 추정에서 모든 걸 다 받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사고 후 대습상속에 따라서 남편 D가 단독 상속인이 되면서 우리가 사위가 단독 상속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유언으로 먼저 우리가 상속분을 지정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나도 부모님의 자녀인데 예를 들어서 큰오빠에게만 모든 그 장남에게 만약에 부모님이 100% 유언을 했다면 내가 그걸 받을 수가 없으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 법에서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2분의 1, 배우자는 2분의 1, 그 다음에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법으로 보장하는 게 유류분이 되겠습니다. 자, 유류분 사례만 문제를 풀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총 70억 원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아들, 딸이 있습니다. 아들, 딸이 있는데 이때 이걸 배우자도 안 주고 아들한테만 70억을 다 줬을 때 배우자와 딸이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얼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자는 원래 70억을 해서 7분의 3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7분의 3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50%만 청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15억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원래 30억 받아야 되는데 최소 15억 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한테 15억을 돌려달라고 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들 같은 경우는 딸이죠. 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총 우리가 20억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50%인 10억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유류분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이게 크게 어렵지 않으나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 금융을 접하지 않은 분들은 이 상속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상속세 계산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상속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